자, 이제 과세 표준 가지고 계속 좀 봅시다. 이번에 뭐 또한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 과세 표준 적혀 있죠. 자,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이제 직수출 부분이에요. 우리 16 수출했을 때에 과세 표준 공급가액에 쓸 금액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직수출은 우리 원칙은 선적일 기준 환율로 과세 표준을 잡을 건데, 그런데 공급 시기인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받아서 대가를 받아서 환가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가 금액을 적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우리가 우리 직수출의 경우에 직수출에서 과세 표준은 원칙은 선적일 기준 환율이 원칙인 건데, 그런데 예외가 선적일 이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수령해서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부분은 환가한 금액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선적일 기준 환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외라죠, 근데 예외로.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자, 우리가 $10,000를 수출한다라고 볼게요. $10,000를 수출을 하는데, 자, 우리가 계약금으로 $1,000를 받고, 그리고 우리 물건 도착 후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나머지 $9,000를.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계약금 받은 날이 2월 1일이고 우리는 선적일이 2월 5일이고 도착이 예를 들어서 3월 1일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는 2월 1일에도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회계 처리는 할 거예요. 선적일에는 공급 시기니까 매매주 전표에 회계 처리할 거예요. 3월 1일에는 돈 받았으니까 돈 받았다고 회계 처리할 거예요. 셋 다 회계 처리는 할 건데, 자, 그럼 이 세 날짜에 환율이 전부 다 필요로 하겠죠. 그럼 2월 1일 날에 우리 환율이 예를 들어서 달러당, 얘는 그냥 1,000원, 달러당. 자, 2월 5일 날 환율은 달러당 1,200원. 자, 그리고 그냥 잔금까지 한번 보게. 이때는 달러당 1,300원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2월 1일에는 일반 전표에다가 우리가 분계를 할 거예요. 일반 전표에 뭐 보통 예금 돈 들어왔으면 차변에 보통 예금이다. 대변에 우리는 미리 받은 돈이니까 선수금이다라고 해서 금액을 쓸 건데, 그럼 계약금 받은 거는 우리가
$1,000고 이날 환율이 우리는 달러당 1,000원이니까 그러면 1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장부에 써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분계는 환가를 했던 안 했던 돈 받은 거니까 회계상으로는 장부에 써두는 거예요. 그런데 환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분계는 원래 하는 거고 환가를 해요. 자, 그럼 이제 2월 5일 날, 자, 우리는 이제 선적일은 공급 시기죠. 그래서 2월 5일 날 메인 매출 전표에 이제 우리가 써요. 16 수출이다라고 해서 그럼 과세 표준을 써야 되는데, 자, 이때 과세 표준은 먼저 지금 이제 우리가 남아 있는 게 $9,000죠. 그죠? 그러면 자, 얘는 $9,000 곱하기 선적일 기준 환율을 하고, 자, 그리고 이거에 더하기 환가한 금액인 거예요. 그럼 환가한 금액이 100만 원이죠. 이 1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9,000에 달러당 1,200원 하면 1,080만 원인데 100만 원 하면 1,18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죠. 그럼 얘는 1,180만 원의 부가가치세 0원으로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지금 적은 건 과세 표준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시점에, 자, 그럼 제품 매출이다라고 이제는 우리는 수익 인식 시점은 인식은 선적일이 인식 시점이고, 그리고 수익 금액은 인식 금액은 선적일 기준 환율로 쓴다라는 조건이 유일해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회계 기준이에요. 그러면 회계 기준대로 회계 처리를 한다면 이때는 제품 매출이 되는 거는 그냥 전부 다 $10,000에다가 곱하기 1,200원이었죠. 1,200원에서 1,200만 원이다라고 제품 매출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이야기죠. 위에 상단부에 쓰는 건 부가가치세법이고 아래는 재무회계잖아. 우리 회계 이야기하면서 막 그 이전에 환가한다면 이런 이야기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얘는 그냥 선적일 기준 환율로 수익 인식 시점이 선적일이고 이때 기준 환율로 전액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1,200만 원이 제품 매출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는 이제 과거에 선수금이라 했던 거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선수금을 지워주고, 자, 그리고 외상 매출금 이렇게 썼는데 이 외상 매출금은 우리 앞에 쓸 때 1,080만 원이죠. 그죠? 그럼 차이 나는 20만 원 있는 거는 이거는 외환 차손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1일 날 이제 돈이 들어와요. 그럼 3월 1일 날에는 또 일반 전표가 될 거고, 그럼 일반 전표에는 이 외상 매출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외상 매출금
1080만 원은 지우는데 오늘 들어오는 금액을 보면 9,000달러가 들어올 건데 오늘 환율로 계산이 1,3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9,000달러에 1,300원이면 1,170만 원이 들어오게 되죠.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에 1,170만 원이 들어오게 되고 차이 나는 이 90만 원, 이 금액은 외환 차익이다라고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법이니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지금 이 과세표준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지금 분계도 같이 했는데 이건 얘 이야기인 거지 제품 매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계산했다라는 전제 조건은 이걸 환가를 했다라는 전제 조건인 거예요. 계약금을 받았는데 만약에 똑같은 이 상황에서 자, 경우의 수를 두 가지를 더 볼게요. 하나는 만약에 미환가를 했다면 자, 이 경우의 수를 보면 그렇다면 그냥 16 수출이고 금액은 전액 다 환가 안 했으니까 선적일 기준 환율로 갈 거라는 거예요. 환가를 안 했으면 전액을 다 선적일 기준 환율이기 때문에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 1,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 선수금 100만 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1,080만 원. 분계는 똑같아요. 그리고 20만 원의 외환 차손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거 들어볼 거니까 그럼 지금 이 두 분계를 보면 과세 표준에서만 환가를 안 하면 차이가 발생을 하죠. 하지만 분계에는 차이가 없을 거란 이야기예요. 분계는. 그런데 제가 두 개를 더 볼 거라고 한 게 시험에서 가끔 이제 우리 편리하라고 그리고 수용되죠. 이 부분은. 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환가를 했는데 과세 표준 제품 매출 수익 인식은 부가가치세법 과세 표준을 적용한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수익 인식을 그냥 과세 표준 따라서 그대로 해라.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말을 한 거는 16 수출을 해서 과세 표준을 이 앞에 했던 이 환가 있으니까 1,180만 원이겠죠. 그러면 1,180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리고 대변에 이 제품 매출을 그냥 우리 매매추전표니까 사실 이 금액이 나올 거잖아요. 이대로 그냥 쓰란 이야기예요. 이대로. 그럼 차변에 선수금 100만 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은 1,080만 원이니까 이때는 외환차익 외환차손이 안 나오죠. 이 앞에 외환차손 20만 원 나온 이유가 장부에는 100만 원 받을 거 있다 했는데 선적일 환율로 그때 여기에 계산하면 그 100만 원이 120만 원 수익으로 썼기 때문에 외환차손이 뜬 거였는데 그런데 이 금액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무이급에서는 이걸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세무이급에서는 이 상황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표현을 잘 봐야 되는데 TAT 2급 시험에서
한 번 이렇게 냈다가 많이 틀렸어요. 아무 말 없으면 아래에는 회계 처리는 당연히 회계 기준 따라야지. 위아래 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보면서 처리를 해야 돼요. 환가를 했다 안 했다에 따라서 과세 표준도 차이가 나고, 여기 제품 매출인 수익 인식도 부가세법상 과세 표준으로 하라 그러면 그대로 쓸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면 우리는 원칙대로 가면 따로 놓을 거란 이야기예요. 자, 만약에 전액을 다 받아서 환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게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과세 표준하고 분계하고 같이 본 거예요. 자, 다음 수입한 재화에 대한 과세 표준에서는, 재화의 수입에서는 우리는 일단 물건 가격을 세법은 나한테 얼마에 샀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관세가 관세법에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 표준을 관세의 과세 가격이라고 그래요. 관세를 과세하기 위한 금액, 그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잡아서 이 세금들을 전부 다 더한 걸 10%를 곱해서 세관장이 세금 계산서를 우리한테 발행해 줄 거예요. 지금 내가 1000만 원의 물건 샀다지만 관세 과세 가격이 1200이었으면 1200인 거예요. 그럼 이 1200만 원에 관세도 붙이고 개별 소비세, 교통세, 주세 중에 하나 붙이고 교세나 농특세 중에 하나를 붙여서 이 금액의 10%를 할 거다. 이게 과세 표준이죠. 재화의 수출에 대해서는 0%이지만 수입은 우리가 이제 소비할 거니까 10%를 부과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10%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과세 표준에는 이제 포함시키는 게 있고 포함하지 않는 게 있는데, 과세 표준에 포함 들어가 있는 거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금액에 들어가 있는 거는 연불 판매 또는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이걸 우리 연불 이자라고 하는데, 자, 이걸 연불 이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연불 이자는 그냥 원래 이자는 금융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만 얘는 그 부분이 경미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금액까지 합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할부할 때 있죠. 이렇게 할부하면서 300만 원씩만 다오, 100만 원씩만 36개월 다오 하면 이 금액에는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는데, 그럼 원금에 대해서만 원래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이자는 발행 안 하는 게 엄격하게 따져버린다면 그렇게 되는데, 이 이자는 극소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세 표준에 포함해서 같이 세금계산서 부과한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회계 처리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IFRS 하는 회사에 가면, 그래서 그 장기 할부한 거에 대해서 내역서 갈 때 원금하고 이자가 분리돼서 적어놓은 내역을 보내줘요. 그래서 그 상대방도 그걸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야 현재 가치가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물건의 현재 가치하고 그것 때문에 붙은 이자고 하고가 딱 정확하게 분리되도록 주게 돼요. 그건 회계 이야기인 거고, 부가세법은 전부 다 그냥 포함시킬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대가로 돈을 받는 것들 있죠. 대가로 돈을 받는 건 전부 다 부가가치세 있도록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 거예요. 그럼 저한테 대가로 돈 더 많이 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붙인다고 기분이 나쁠까요? 상대방은 사업자면 저한테 그 부가가치세를 주고 자기는 돌려받으면 되니까 부가가치세 준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대가의 일부러 받은 건 뭐 운송료든 보험료든 뭐든 돈 받은 것도 전부 다 그냥
과세 표준에 포함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한 번 해줄 거예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붙는 이 부가세들도 과세 표준에 포함을 시켜버릴 거예요. 자, 그럼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건 우리 부가가치세를 구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이 있는 건데 부가가치세를 넣은 금액에 또 10%를 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과세 표준에 넣지 않는 거고 매출 애누리나 환입이나 할인 얘는 세금 계산서에 발행을 해줄 거냐라는 건데 깎아준 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그 부가가치세는 원래 돈을 줘야겠어요 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과세 표준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100만원치 팔았는데 30만원치 반품 받았으면 70만원치 가지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지. 근데 이걸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지금 외상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 약정한 날 그 전에 돈을 받은 거지 돈 받기 전이면 얘네들 그냥 신경 안 쓰고 전부 다 없애버리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발행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수정세금계산서 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및 멸실된 재화에 가해 공급받는 자한테 도달하기 전 그때 파손이나 멸실되었으면 물건 가격도 안 주겠죠. 물건 가격도 안 줄 건데 이걸 우린 과세 표준에 포함해서 세금 내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자에 왜 붙였냐면 전에 오답 지문으로 도달한 후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야, 정말 문제 내는 사람 쪼잔한 놈이죠. 자, 그리고 재화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관련된 것은 들어가는 건데 관련이 안 된 국고보조금, 공고보조금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면 안 되겠죠. 이 과세 거래하고 관련이 안 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늦게 줘서 하는 연체이자 있죠. 이 연체이자도 당연히 그 세금계산서 발행해가지고 물건에 대해 가격을 청구를 했는데 늦게 준다고 그 이자까지 포함해서 또 다시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혹은 이자만 따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일은 당연히 절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불이자하고 연체이자하고는 어감은 비슷하지만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다음 6번에 반환조건부 포장용기 및 반환보조금. 우리 그 전에 제가 설명할 때 술박스 이야기했었죠. 지류상에서 우리가 술을 납품을 할 때 술 가격의 10%지 나중에 회수해 갈 술박스 가격도 넣어서 10%를 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용역의 대가에서 봉사료라는 게 있는데 봉사료는 우리는 과세 거래에 대한 증빙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적혀 있을 거예요. 이 봉사료까지도 우리는 인적 용역인데 특수한 인적 용역이 하나인데 이것까지도 과세 표준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 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재료는 이건 이 원재료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재료는 이 공급받는 자한테 공급하는 사람이 원재료 공급한 사람하고의 이야기지 내가 여기에다가 또 원재료 가격도 얼마니까 넣겠다라는 황당한 상황을 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부동산 임대료하고 구분해서 우리가 징수하는 보험료나 수도요금, 공공요금 얘네 다 면세죠. 면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월세 건물에서 다 같이 얘네들 합산해 가지고 낼 때에 그때 이거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자기가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한 거 있죠. 우리 포인트 주는 것들. 자기 회사가 자기가 적립해서 자기가 주는 거는 과세 거래로 삼지 않는데, 그런데 제3자 거는 우린 돈을 주고받는 행동도 마일리지 가지고 하게 될 거예요. 그거는 과세 표준에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과세 표준에서 빼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공제하지 않는다는 건 빼지 않는 것, 과세 표준에 그대로 두는 건데, 자, 전에 제가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이렇게 기억하자라고 했죠. 자, 근데 이 대손금에서 이거 왜 적어놓은지 모르겠는데, 채권 성립일로부터 자, 얘 줄 긋고 10년으로 바꾸세요. 그냥 쓸 거면 똑바로 쓰지. 작년에 2020년도에 개정됐어요. 자, 5년이 아니고 10년이 경과한 날에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세액 공제라고 적혀 있는데, 자,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많아.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1,000만 원에 1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칸들이 과세 표준들이에요. 여기에 금액에 들어있는 이 금액들이 전부 다 과세 표준이에요. 10%나 0% 곱할 과세 표준들인데, 근데 얘네들을 합친 기간의 과세 표준이 9번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이렇게 100만 원이다라고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이 돈이 대손을 당한 거예요. 그럼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라 그러면 얘를 이렇게 지워버리라는 건데, 그게 아니고 얘를 공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대손 당해서 뒀으면 1,000만 원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 100만 원 내라 그러면 우린 더 억울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대손세액 공제로 여기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 빼줄 테니까, 그럼 과세 표준은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세액은 영원히 되도록 빼줄 테니까 대손 당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그대로 넣어둬라 그 이야기예요. 이게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말고 그대로 넣어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빼버리고 또 세액 공제하는 그런 행동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는 그대로 둬라. 이제 그 의미 이해가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판매장려금인데, 판매장려금으로 돈을 주는 것들은 우리는 과세 표준에 그대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물건으로 주게 되면 우리 판매장려금을 물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이때는 간주 공급에 들어가게 돼요. 사업상 증여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판매 장려금을 준다는 건 판매 거래처겠죠. 또 아니면 판매해주는 나의 거래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나의 거래처에 우리가 이 물건을 준 거는 사업상 증여로 봐서 돈으로 주면 과세 표준에 들어가 있을 거고, 물건으로 주면 간주 공급에 들어갈 거예요. 시가로 10% 팔았다고 하고 물건은 그냥 우리 장부에서 지우는 분계 있죠. 그게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하자보증금도 우리가 하자보증금도 같이 해가지고 받는 매출들 있죠. 그거 빼지 말고 그대로 안에 넣어둬라 그 이야기예요. 하자보증금도. 자, 그럼 이제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실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 부분만 좀 간단하게 볼게요. 이건 복습하지 마세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설명 안 했더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있더라고. 자, 이게 뭐냐면 자, 그 안분이라는 건 비율대로 나누는 걸 안분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 과세 사업자가 안분한다라는 건 과세 면세 비율 나누는 행동밖에 없어요. 그럼 공통 사용 재화라는 건 과세 사업이나 면세 사업에 같이 쓴 재화를 공통 사용 재화인데 이걸 우리가 그 뭐냐 팔게 되면은 공통으로 사용하던 걸 팔게 되면은 우리 당해 재화의 일단 공급한 가격에서 지금 얘가 원하는 게 과세 사업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과세 사업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지금 이건 거예요. 1년 동안 1억 팔았는데 작년에 1년 동안 1억 팔았는데 과세품을 6천만 원치 판 거예요. 그럼 과세 사업 비율은 60%라고 볼 수 있겠죠. 1억 중에서 과세품 6천 팔았고 면세품 4천 팔았으면 우리는 1억 분의 6천만 원 하면 60%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의 60%만 과세 표준으로 보겠다라는 게 지금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지금 얘는 직전 과세 기간 거 갖는 거니까 아래 그냥 간단한 예를 보면 100만 원에 5월 달에 공통으로 쓰는 걸 팔게 되면 이 100만 원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 2020년 5월이면 1기죠. 그러면 측정기는 19년 2기라는 거예요. 그럼 19년 2기에 과세사업, 면세사업 보니까 과세사업 비율이 40%네요. 자, 40%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해가시나요? 이거 면세 3천, 과세 2천이면 면세 사업 비율이 40%죠. 과세 사업 비율이. 그죠? 그러면 이 100만 원짜리 중에 100만 원의 40%만 과세 표준으로 40만 원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파는 거니까 별로 안 보는 거고 나중에 사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 서식 볼 거예요. 근데 얘는 파는 거에 대한 공급 우리가 공통으로 쓰던 걸 팔았을 때 이야기라서 과세 비율을 찾는 건데 근데 이 안분을 생략하는 거는 자, 이건 O 라임이 있어요. O 숫자 O 라임이 있는데 이 숫자 O 라임은 그 금액이 작으니까 안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에 면세가 5% 미만이면 면세 비율이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근데 총 공급가액이 5천만 원. 그럼 한마디로 세기 500이니까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 미만이라 그래도 면세 비율이 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안분 계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또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면세 비율이 5% 넘어가든 얼마든 간에 얘는 그냥 작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로 사업 개시해서 견영 사업에 쓰다가 바로 팔았는데 지금 6개월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직전 과세 기간이 없겠죠. 이때는 안분 계산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자, 이제 우리가 처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이 안분해서 하는 게 토지는 우리가 겸용사업자라 그러면 토지는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건물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건물값 따로 땅값 따로 이야기 안 하잖아. 그럼 그 금액을 비율을 나눠야 되겠죠. 왜냐하면 건물값에는 10%를 받아야 되는 거고 토지의 가격에서는 10%를 안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 보는 기준이 나와요. 감정가액이 1번이에요. 감정가액이 원칙이에요. 과세표준은 우리 회계에서 건물과 토지는 공정가액으로 안분하는데 회계에서는 공정가액으로 안분하는데 세법은 감정가액으로 안분하는 게 원칙이에요. 건물 부분만 과세 표준을 해야 되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크겠죠.
자, 그런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가 뭘까요? 요즘 또 뉴스에 이야기 나오지 않나요? 주택연금 하면서. 그렇죠. 그런 건 저만 관심이 있죠. 자, 그럼 이 주택 그 연금이 아니라 우리 그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 기준시가예요.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땅하고 건물하고 합친 거 상가로 따지면, 공시지가는 땅만 가지고 한 거. 그럼 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얘를 하고, 근데 얘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장부금액으로 해서 나중에 얘가 나오면 다시 이제 안분 계산을 할 거예요. 안분 계산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는 거지, 이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보지 마세요 라고 하네 있죠. 하고, 자, 그냥 안 봐도 시험 보는데 문제 없어요? 우리 안 봐도 시험 보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끊는 건 아닌데, 우리 시험에 나오면 낸 놈은 나쁜 놈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자, 지금 우리 부동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분할 때 건물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110이야 곱하기 1.1 되죠. 거기에 공시지가를 가지고 건물 기준시가를 놔주는 이런 공식이 있다. 이건 다음에 여러분 중에 CTA나 CPA나 세무공무원 공부하실 때 얘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기준시가로 땅값 계산하는 것도 해야 되거든. 세금 부과할 거. 우리 시험은 그런 시험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 볼 일 없어요. 이런 건 그냥 우리 정신 건강만 해치는 거니까 안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뭐 겸용 사업자에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오른쪽 보면 겸용 주택 임대 사업에서도 똑같이 면세 우선주의를 가기 때문에 주택이 많으면 전부 다 면세. 그런데 주택하고 상가하고 과세 봤을 때 상가가 크면 주택 부분만 면세, 나머지는 과세.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예요. 앞마당 앞에 적혀있던 내용을 또 적어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얘는 또 적어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자, 이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명세서라는 걸 좌우 같이 할 건데, 거기에서 볼 거예요. 금방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띄워놓고, 우리 간주임대료 앞에 이야기할 때 보증금의 이자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보증금의 이자, 정기예금 이자를 곱하고, 그리고 365분에 이 보증금 가지고 있는, 이번 신고 기간에 가지고 있는 날짜를 계산한 게 간주임대료인 거예요. 우리 앞에 이야기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계산하는 건 원리만 한번 나중에 보면 되지, 컴퓨터 계산 다 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자, 간주임대료의 공급 시기가 언제였죠? 자,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었죠. 그죠?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 계산은 우린 전산이잖아요. 나중에 전산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풋 값을 선별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결과값이나 산출값은 컴퓨터가 줄 거야. 그럼 그 선별하는 역할이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인 거지, 계산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봐준다고 해봐야 이자율 맞는지 보는 거예요. 이자율 틀리면 이자율 수정해 주는 거야. 보증금 넣어주고 이자율 수정해 주고 날짜 넣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기간해서 계산 땅 하고 내줄 거예요. 앞으로 모든 게 다 그런 식이에요. 부가세법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법인세도 그렇고, 우리가 인풋값만 정확하게 주면 컴퓨터가 그냥 알아서 계산을 해줄 거니까. 그럼 얘가 어떤 거다? 그럼 컴퓨터가 계산해준 이 세금이 매출세액이면 부가세 예수금 높일 거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면 부가세 대급금 높이는 회계 처리는 또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서 해줘야 되겠죠. 자, 다음 우리 감가상각자산의 자가공급에 간주공급 시 과세표준 계산 적혀 있는데, 자, 건물 구축물
5%, 기타 감가상각자산 25%. 어디서 본 것 같죠? 우리 이거 높은 지 오래됐나? 어제 봤는데. 우리 폐업시 잔존제 죄송해요. 우리 어제 맞네. 간주공급 할 때 폐업시 잔존제화 할 때 그때 했죠. 폐업시 잔존제화 할 때 재고자산은 시가다. 그게 2번. 비상각자산은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 표준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그 고정자산들은 감가상각하는 자산들은 그것들은 취득 가격을 가지고 취득 가격의 감가 체감률이라고 제가 쓴 게 이건데 그때 1과세 기간당 5%, 25%씩 다른 거를 몇 과세 기간이 지났는지를 봐서 1년 6개월이면 3번, 1년이면 2번 이렇게 지났다는 것만큼 다르면 남은 부분만 판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취득 가격을. 이게 폐업시 잔존제화에 제가 고정자산이라고 했던 거 그 내용 부분이 이 부분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주공급에서 우리 폐업시 잔존제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과세 표준을 받고 다음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자 이게 있는데 자 거래징수라는 표현은 제가 무진장 많이 썼죠. 그죠? 거래징수는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인 재화인 경우에 그걸 공급하는 자는 내가 공급한 물건 가격의 10%를 거래 징수를 해서 공급받는 징수해서 이걸 납부해야 되는데 이걸 거래 징수라고 해요. 그 우리 그 세무사의 시험 중에서 세무회계라는 이론 시험이 있어요. 그 이론 시험에 주관식 문제 자주 등장을 해요. 우리 시험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세무회계라는 이론만 보는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 자주 주관식으로 등장이 하는데 그게 주관식 그게 이론 시험인데 제가 문제를 보는 이유가 걔들 조금씩 봐놓으면 한 1, 2년 안에 우리 전산 세무회계 객관식 문제로 넘어와요. 이론만 하는 문제니까. 근데 그 시험은 회계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 문제만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산 세무이급 이론 시험 가지고 보면 재무회계 5문제, 원가회계 5문제, 부가가치세 3문제, 소득세 2문제 정해져 있어요. 그 세법하고는 좀 문제가 조금 괴리감이 있죠. 그죠? 저도 세무회계라는 이론 시험 수업한 거는 대학생들 전산 세무 1급 가르칠 때 1시간은 전산 세무 1급, 1시간은 세무회계 2급 이 두 개를 같이 가르치면 세무 1급은 세법이 많이 들어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는데 우리 전산 세무 2급에는 도움 없어요. 큰 도움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실력으로 세무회계 3급은 볼만해요. 세무회계 3급은 볼만해요. 자 이제 우리 세금 계산서를 봅시다. 제가 세금 계산서 TI라고 쓰는 게 얘 약자죠. 텍스 인보이스라고 쓰는데 자, 이 세금 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거래 징수를 했을 때 공급받는 자한테 그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라는 증빙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세금 계산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첫 번째 송장의 역할, 물건 보냈어. 우리 세금 계산서에 보면 아래 항목들을 막 쓸 수 있죠. 그리고 규격, 수량, 단가를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물건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송장의 역할도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영수, 청구 이렇게 해서 보내죠. 청구서의 역할이나 아니면 영수증의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초증빙 자료의 역할, 영세사업자 경우 기장 의무 이행 역할 적혀 있는데 영세한 사업자는 장부에 쓰지 않아요. 간편장부 대상자든지 아니면 아무 대상자도 아닌 경우엔 세금 계산서 받으면 그걸로 모든 걸 다 한글 과세관청이 알 거니까
그거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왕이지만 이제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에서는 적격증빙의 그냥 하나예요. 신용카드와 같은 동급으로 이 세법한테는 왕 대접 못 받고 그냥 적격증빙 중에 하나. 심지어는 신용카드보다 조금 못한 대접을 받아요. 신용카드가 더 잘 뛰어다니잖아. 쟤 얼마 벌었대요. 여러분 카드 끄는 순간 얘 얼마 매출이에요 라고 알려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만 좀 인정을 받지만 얘네 다른 타법들도 당연히 적격증빙으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세금계산서 영수증 자 이런 것들 볼 건데 자 이거는 우리 좀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